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음주와 건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텐데요. 음식도 그렇고 약도 그렇지만 술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 모셨는데요. 연세대학교 민성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 분들께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음주와 건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처음 질문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술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쾌감을 주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저처럼 공부해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몸소 느끼죠. 그래서 술이 주는 이제 쾌감이라면은 뭐 제일 좋은 게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충동들이 있거든요. 누가 싸우고 싶고 누굴 뺏어 먹고 싶고 누구를 껴안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누르고 있는 것을 다시 그걸 해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점잖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흥분하게 되고 기분이 들뜨게 되고 조금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탈억제 작용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음주 후에 여러 가지 사고나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교수님, 탈억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차로 비교를 한다면 억제하는 게 사라지는 거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가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정하고 특히 내리막 갈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갖고선 천천히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거니까 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대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술만 먹으면 옛 생각 떠오르면서 슬프고 눈물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슬프거나 또 괴로운 생각들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가둬두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은 그런 가둬놨던 기능들이 해제가 되니까 불쑥 그런 생각들이 나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그런 상처가 이제 떠오르게 되면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한테 그냥 미움이 있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걸 참았던 기능들이 해제가 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이 탈억제 작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탈억제 작용이 있고요. 중추신경에 이제 작용하는 건 뇌에 작용하는 거죠. 뇌에 작용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 마취, 수술할 때 마취하거나 또는 여기 국소 마취를 할 때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총알을 빼는 서부 영화를 보면은 술로다가 마취를 하고 또 그 총알을 뺀다든지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할 때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러죠. 또 불안할 때 술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그 술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술을 먹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우리 흔히 습관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은 뭐 날씨가 너무 좋지만은 비가 오면은 술 드시는 분들은 뭐 하냐면 이럴 때는 빈대떡에 막걸리 이게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국집에 가서 좋은 요리가 있으면 저는 뭐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고 집사람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술 드시는 분들은 좋은 그 음식이 있으면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술과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뭐 계곡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럴 때도 술을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습관이 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주 익숙한 게 술이에요. 술자석 가서 술 권하는 게 제일 익숙하고요. 또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떠들고 웃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익숙한 겁니다. 이게 우리 환자분들은 제일 익숙한 곳이 술자석이고요. 또 심지어는 노래방 가서도
익숙한 게 술이 들어가야지 익숙하게 노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안하고 외로울 때 술을 많이 드시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불안하고 그럴 때. 또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화날 때, 스트레스 할 때, 야, 우리 술 한잔 하다 가자. 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고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이제 술을 하죠. 다 잊고선 자고 싶어서. 그러고서 술 많이 먹고선 자고 싶어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은 술을 찾게 되죠. 술 끊다가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다시 먹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왜 못 끊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요. 술을 마시게 된 이유와 못 끊는 이유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서 화가 나서 열받아서 이제 술 드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신체적으로 금단 증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술을 드시던 분들이, 술을 계속 드시던 분들이 술을 안 드시게 되면 한 12시간 지나게 되면은 금단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 흔히 많이 이제 하는 건 좀 불안해져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가슴이 좀 더 뛰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게 손을 보면 지금 우리 환자분들도 손을 한번 자기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땀이 나는지 손에 땀이 나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더 심한 분들은 국 먹을 때도 수저가 떨려서 이 국물이 자꾸 흘리게 돼서 입을 대고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압이 오르게 되고 밤에 되면 잠이 잘 안 오게 되고 정말 꿈이 꾸어지는 게 그런 금단 증상인데 너무 괴로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것들이 금단 증상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술을 못 끊게 됩니다. 물론 심한 금단이 되면은 환청도 듣게 되고 환시도 보게 되고 또 간질, 경련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단 증상은 그런 심각한 금단 증상도 있지만 단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땀이 나고 이런 것들도 금단 증상이고 그런 금단 증상 때문에 술 끊기가 힘듭니다. 술이 아까 어떤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술이 여기를 마취도 시키지만 또 술로 다 소독도 하지 않습니까? 소독한다는 거는 그 나쁜 균을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이 그런 세포들, 나쁜 균도 줄이지만 정상 세포도 이제 해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술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데 술이 지나가는 데는 다 이 정상 세포들을 암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입부터 혀, 식도, 후두, 위암, 간암 밑으로 술이 지나가는 곳들은 다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술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곳부터 하여튼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 곳 모든 곳에 암 발질을 하고 술과 담배를 같이 할 때는 그 바람이 생기는 암이 생기는 게 더 늘어나게 되죠. 제가 사는 그 귀래면이라는 면 단위에서 그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그러고선 8년 후에 다시 했는데 술 많이 드시는 150명과 술 안 드시는 150명을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술 많이 드시는 분보다 술 안 드시는,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보다 많이 드시는 분이 4배나 병이 더 많이 생겼는데 담배를 같이 했더니 24배나 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같이 했을 때는 병들이 생기는 게 더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암이 있습니다. 이게 술하고 담배를 같이 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쯤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4, 6이 24. 담배만 폈을 땐 6배 더 병이 많았었는데 술과 담배를 하니까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다음 이제 아마 제일 잘 아시는 거죠. 간이죠. 이 빨간 간. 요거는 이제 여기가 위고요. 이 빨간 간에서 이제 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우리 지방간이 이제 초기에 나타나죠. 술이 이제 간으로 들어가서 해독을 하다 보니까 술에 기름기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프지도 않고요. 뭐 잘 몰라요. 뭐 우리가
피 검사에도 크게 잘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이제 감마지치라는 그런 효소가 올라간다든지 초음파를 해보면은 간에 기름기가 낀 게 보이게 되죠. 뭐 증상도 심하지 않고 나른하고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간염으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염증이 생기게 돼요. 염증은 뭐 송수님들 다쳐보신 경험들이 다 있죠. 우리가 여기 뭐 모기한테 물리든지 벌레한테 물려도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고 아프고 예, 붓고 그렇게 되죠. 이게 염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술이 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열이 나게 되고 거기서 빨갛게 이제 되게 되고 이제 커지게 되고 부풀게 되죠. 그래서 간염이 생기게 되면은 간이 우리 요 갈비뼈 속에 들어가 있던 간이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참 해부학 공부, 의학 공부를 많이 했었나 봐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하죠? 간땡이가 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간이 보여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밑으로 나오게 돼요. 보통 때는 이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숨어 있던 것이 붓게 되면 그래. 그때는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피곤하게 되고, 또 우리 술 많이 드신 분들 딸기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황달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황달이라면 노란색으로 피부가 바뀌는 건데 우리는 워낙 노랗잖아요. 황인정이라서.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어디를 보시면 눈동자, 하얀 눈동자를 보면은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지금 뭐 옆에 아마 주위에 같은 동료들 계시면 한번 눈을 서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가 좀 노랗게 탁하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 송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젊은 사람들 하얀 눈동자를 보세요. 하얗고 맑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술을 끊게 되면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눈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을 볼 때마다 눈을 제일 많이 보는데 눈이 얼마나 맑아지는가. 이건 거울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많이 안 먹는 내 아들, 딸과 같이, 손자와 같이 나도 내 눈동자도 하얗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황달에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면은 이제 우리가 간경화라고 생겨요. 막 염증이 생겨서 부었어요. 근데 이 간세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추에 소금에 절이듯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세포들은 팽팽하지가 않고 물기가 빠지면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간경화는 쪼그라들다가 그게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되는 게 이제 간경화거든요. 돌과 같이 되는 게 간경화거든요. 오히려 크기가 작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간경화가 생기면 어떤 것들이냐면 그 사이로 지나가던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술이나 이런 해독을 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은 이게 가야 되는데 눌려서 못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이제 배로다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들어가야 될 것들이 못하니까 배가 되니까 간경화가 생긴 분들은 복수가 이제 차게 돼서 배가 나오게 되고 또 다리에서도 이제 혈관으로 해서 쭉 올라오던 것들이 간을 지나가질 못하니까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종이 생기게 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또 식도에서도 혈관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식도 주위에 있던 혈관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식도 정맥류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이 간경화 때 이제 생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간경화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이렇게 딱딱해지고 쪼그라들면서 혈관이 못 지나가서 네. 딴 데로 간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네. 들으니까 꼭 명절 때 고속도로 정체되면 막 우회 국도들로 막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꼭 그런 생각. 너무 비유를 정확히 해주시는데요.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배로 빠지게 되고 부종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여성형 유방이라는 거는요. 우리 남자들한테도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간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 호르몬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술 많이 드신 분들은 가슴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젖이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여성 유방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간, 간염, 간경화 요 순서대로 간이 나빠지나요? 그렇죠. 예, 간경화 되는 분들이 다 앞에선 간염을 겪게 되고 그렇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위거든요.
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소의 위는 우리가 많이 보죠. 소의 위는 큰 보재기처럼 생겼죠. 우리 위도 자르게 되면은 그런 보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강산이 있어요. 염산이 있는데 뭐가 그런 강염산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사실 음식 꼭꼭 씹어 먹지 않아요. 그냥 대충 씹어서 넘기게 되고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이랬을 때도 그냥 삼키게 되면 어느덧 보면 다 그게 소화가 되거든요. 위 안에 들어가서 염산에다 녹아서 그런 이제 되게 되죠. 근데 그 우리가 소고기를 먹거나 닭고기를 먹거나 남의 고기를 오징어를 먹었을 때 다 위 안에 가서 녹는데 이 염산은 우리의 위죠. 우리 양고기죠. 서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안 녹일까 보니까 위는 왜 안 녹냐면 이 위 점막에 꼭 콧물과 같은 위 점액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고기는 녹이는데 내 위 벽은 녹이지 않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술을 마시게 되면 산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산이 많이 분비되고 우리 더러운 거가 있거나 그럴 때 흔히들 집에서 뭐로 닦으세요? 알코올로 닦지 않습니까? 술이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알코올로 더러운 것들 닦듯이 위 점막도 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점막을 녹게 해요. 그러니까 희석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폐와 이라는 강산이 우리 위도 녹이게 되죠. 그럼 위를 녹이게 되면 송 선생님 손에다가 염산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아프고 쓰리고 염증이 생기죠, 먼저. 그러면 이게 위염이고요. 조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이죠. 그게 궤양입니다. 우리 입병 나거나 그러면 분화구처럼 이렇게 온폭 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궤양이거든요. 위가 이렇게 궤양이 생기게 되고 주변에는 염증이 생기게 되고 꼭 달 분화구 같이 그렇게 생기게 되죠. 가끔 술 먹다가 위에 빵꾸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위 궤양이 되는 거는 빵꾸까지는 안 가는 건데요. 술을 더 마시게 되면은 그 가운데로 계속 더 파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뽕 하고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그게 위천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췌장입니다. 췌장은 이제 술 마시고 배가 아프신 분은 우선 췌장을 염려해 봐야 되거든요. 췌장은 우리 몸에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 간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온 십이지장 옆에 있는 게 이게 췌장인데요. 췌장에서는 소화효소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의 이 췌장염은 술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만성 췌장염이든지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술 때문에 그렇고 증상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췌장암도 술 때문에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췌장에는 인슐린이라는 당을 분해하는 그런 우리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당뇨도 악화시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신체적인 영향 중에 신경을 잘 침범을 하거든요. 근데 송 선생님 뭐 아시겠지만 신경은 우리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온몸이 신경으로 되어 있죠. 신경이 모여가지고 척추에 큰 동아줄 같이 척수가 되고 그게 또 뇌에 가서는 실타래처럼 신경이 되죠. 근데 술은 모든 신경을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죽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죽게 되면 어떻게 손끝, 발끝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느끼는 게 좀 달라지죠. 손끝이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심하면 마비가 되고 처음에는 뭐 따끔따끔 아프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초 신경염이 생기는 거죠. 가끔 보면 특히 발 쪽이 네. 저려서 잠을 못 자겠다. 따끔따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네, 계신데 예. 그분들도 다 이 신경염 때문에 그치, 신경염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제 환자, 뭐, 송 선생님도 환자 보시지만 제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술 마실 때는 사실 그건 몰라요. 아까 술의 효과가 마비 효과가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술 마실 때는 몸 아픈 게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다 보면 마치 마비됐던 것들이 이제 풀리니까 이곳저곳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손발이 따끔거리고 저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까 술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농촌 지역에 있으니까요. 일하다가 힘들면 농사 짓다가 뭐 하냐면 술 기운에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취 효과거든요. 너무 일이 고된데 술을 마시면은 그 고된 걸 잊고서 힘이 하죠. 솟는다는 그래서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사 지시는 분들이 술 기운에 일하는 게 그런 건데 결국은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술을 끊게 되면은 이것저것 하는데 뭐 이제 말초, 신경이 생기게 되죠. 급성적으로 우리가 실험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뇌입니다. 코고 입이고요. 이게 이제 대뇌가 이렇게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소뇌가 있는데 소뇌나 대뇌나 다 이게 신경의 다발이거든요. 근데 술을 지금 막 우리가 소주 한 병 마셨어요.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소뇌가 마비되거든요. 소뇌가 마비되면 어떻게 되세요? 걸을 때 이제 줄을 따라서 못 가고 비틀비틀 걷게 되는 게 그 갈짓자로 걷는 게 소뇌고 말이 혀가 이렇게 잠깐만 꼬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 그렇고요. 결국은 이 손끝, 발끝, 말초 신경뿐만 아니라 뇌에 있는 세포들도 신경세포들도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망증이 생기게 되고 기억이 저하가 되고 심하면 치매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성격, 감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는 신경세포도 변하게 되니까 우리 인격장애 또는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이따가도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우리 알코올 환자분들 중에 많은 게 또 의심,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의처증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잘 이렇게 뭐 창피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드러내놓고들 많이 말씀들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이 생기게 되죠. 술을 마시게 되면 뇌세포가 죽으니까 이게 뇌세포가 정상일 때는 좀 팽팽한데 뇌세포가 죽게 돼요. 까만 부분이 뇌거든요. 뇌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주위에 물이 들어있던 뇌척수액이 들었던 분들이 더 많아져서 하얀 부분이 많아지고요. 뇌실이라고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죽게 되니까 뇌실이 넓어지고 저 안에 물이 뇌척수액이 많아지게 되죠. 이게 결국 쪼그라든다 그러죠. 뇌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저하시키고 남성 호르몬이 주로 있는 게 고환인데 고환이 작아지게 되고 성욕이 감퇴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의 기능의 이제 저하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많아지니까 피부가 남자인데도 고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유방 형태가 생기게 되고 남자의 특성인 몸에 채모, 털이 많았었는데 털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근육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발기부전도 이제 물론 우리가 발기되는 거는 근육 갖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혈액의 이제 증가로 생기는 거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성기능 저하도 생기는 것들이 되고요. 또 이 성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아까 그 의심하는 것들 이거 내가 나의 배우자한테 충분히 만족을 못 준다는 그런 이제 뭐 죄책감, 그런 미안함, 뭐 이런 거에다 의심까지 생기게 돼서 더 악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했는데 이제는 신체적인 거 말고 다른 것들, 가족, 또 내 성격,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생기는 인격 장애들이 이제 비슷한 그런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너무 하다 보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 나만 좀 항상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게 다 낮은 자존심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 입장 못하고 지기를 싫어하니까 항상 내게 옳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충동적이고 경쟁적이고 지기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과잉 책임감 갖고 있죠. 뭐 모든 일에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친구들까지 다 자기가 돌봐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런 성격들은 술을 안 먹을 때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제예요. 술 친구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자기는 술을 안 마시면서도 술 마신 친구들 뒷바라지를 다 자기가 하게 되거나 또는 집에서도 또 자기 그 고집대로 또 자기 그 주장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그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배우자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술 먹을 때가 더 편하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회피하기 쉽고 도피하고 싶고 결국은 삶 자체도 마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게 술로 인해서 또 생기는 인격의 변화이죠. 술 드시는 분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가 그러죠.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와? 또 술이야. 이러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은 술에 대해서 막 또 얘기를 하고, 너 내가 뭘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뭐, 사회가 뭐 그렇게 평탄한 줄 아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것도 하게 되고, 언어적인 폭력도 하게 되고, 신체적인 폭력도 하게 되고. 근데 배우자는 가만히 있냐면 그렇지 않으시거든. 배우자도 처음에는 대응을 하게 돼서 이 둘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볼 때 이 부모님의 불안, 갈등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고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자녀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코올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아이들이 똑똑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조숙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은 소녀 가장들이 어때요? 집안일 다 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아버지가 아프면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하고 이렇습니다. 그거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자기 감정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아버지가 오늘 또 술 드시고 오셨어? 이게 무슨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잉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조숙하게 되고 뭐 소녀 가장들처럼 아주 똑순이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녀들한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게 사춘기가 되면은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나는 왜 저 집처럼 행복한 가정에서 못 태어났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다른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서 가출을 한다든지 학교에서의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가장 자기가 익숙한 게 내가 봤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또 이렇게 그 배우자한테 막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또 그 알코올 부모님 밑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제일 익숙한 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배우자예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결혼을 하고 보면 똑같이 아버지와 술 문제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헤어져요. 너무 확대하고 헤어져서 재혼을 했는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익숙하고 아버지가 술 먹었을 때 그걸 잘 대처하고 아버지를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느덧 배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물림을 합니다. 물론 알코올 병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대물림이 되지만은 이러한 가정의 영향에 의해서도 대물림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직장 문제는 뭐 많이 아시겠죠. 당연히 근무에 소홀하고 지각하게 되고 결근하게 되고 또 문제는 직장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죠.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추락사고가 있다든지. 그래서 요즘들은 공사 현장에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이제 관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회적으로 폭력이나 살인이나 또는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술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이 1년에 24조 원씩 1년에 24조 원씩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들 이제 많이들 관심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률 1위인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자살 응급실에오는 1년에 한 400명씩 저는 환자를 보는데, 자살 환자를 보는데, 그 중에 한 60-70%가 다 음주 중에, 뭐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요, 음주 중에 자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에서도 보면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의 40%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다고 그러고요. 7 내지 15%,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알코올 의존 환자의 7 내지 15%가 자살로 돌아가신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자살 시도한 분들의 10 내지 73%가 음주를 상태고, 자살 사망자들의 10 내지 69%도 자살을. 그런데요, 병인데 어떤 병이냐? 정신에 있어서의 암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정신 세계에 있어서의 암과 같습니다. 암은 아까도 신체 질환에 대해서 잠깐 할 때 그랬죠. 깡패 세포가 생기죠. 근데 깡패 세포가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암이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조금 술 많이 마시는 정도고, 술 그냥 좋아하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점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덧 지나면, 저 사람 좀 이상해까지 하는, 이렇게 점점 병이 진행되는 거고요. 암 치료, 요즘은 좀 뭐 많이 발달돼서 빨리 발견만 하면 암 치료도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 알코올 병도 사실은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영향을 다 미치죠.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또 가족, 다 영향을 미치죠. 그냥 놔두면은 정말 사망까지, 사망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망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들의 영향, 이 사회에도 많은 피해를, 손실을 입히죠. 사실 그분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사회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부담까지도 주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과 영역에서의 암과 같은 것이 우리 알코올 질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는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감기가 걸렸는데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닙니다. 내가 알코올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거든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내가 환자임을 알리는 것들이 내가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근데 만약에 환자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환자라면 뭐를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환자라면은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 끊고 물론 이제 몇 년 되신 분들은 그 단계도, 단주를 하고선 몇 년 되신 분들은 그 단계는 없는데요. 대개 이제 1년, 2년, 2단계인 분들은 술 끊고도 굳이 술자석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안 마시고 멋지게 안 마시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더 위험한 곳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그 암 걸린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음식 하나, 반찬 하나 이런 것까지도 가려서 먹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멀리하고 그래야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뭐 전문가들한테 도움도 요청해야 되겠지만 가족한테도 조언을 하고, 먼저 이 병을 치료한 선배들도 있거든요. 선배들한테도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환자라면 나으려고 그래야 되죠. 자꾸만 어깃장 놓고 더 나빠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으려고 해야 되겠죠. 중병이라면은 아까도 잠깐 콧물 말씀드렸는데요. 콧물이 제가 막 나요. 콧물이 나는데 의지로 멈출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코감기조차도 의지로 힘을 쓰고 내가 의지를 보여도 콧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때는 얻는 약국에 가서 항히스타민 제제, 뭐 권택 600, 판코레이 뭐 이런 것들을 사 먹으면 콧물이 말라요. 마찬가지로 알코올병은 의지로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 병 못 고치시는 거 아니거든요. 병이기 때문에 의지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어떤 걸 가져야 되냐? 나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나으려고 하면. 그 다음엔 동기 다음에는 피해야 될 것 피하고 해야 될 것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뭐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쉬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호자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보호자분들이 병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암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술 안 먹었는데 왜 이래? 좀 더 잘 해봐. 그리고 모든 것을 환자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대인관계 문제에서 참 연약하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걸 가족들이 그냥 똑같이 아기한테 과일 깎으라고 과도 주듯이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야 될 것, 가족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환자분은 자꾸만 치료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환자니까 환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환자 역할은 때로는 엉덩이를 간호사한테 내주고 주사를 맞아야 될 때도 있고요. 맡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역할을 잘 할 때 중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알코올병은 제가 처음 정신과를 배울 때 한 20년 넘었는데, 정신과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나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제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코올은 치료되는 병이고요. 어떠한 정신질환보다도 회복됐을 때 그 회복된 정도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되고요. 심지어는 알코올 병이 걸렸기 때문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병인 거 꼭 아시고 열심히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보통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만 거치고 간에 해독하는 영향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외에 내 뇌,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장기나 내 가족,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많은 영향을 우리 사회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저는 계속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환자분들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